안녕하세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좀 하시고, 네, 뭐 식사도 좀 하시고 오셨나요? 그쵸? 네, 저는 지금 시간이 9시 30분쯤에, 오후 9시 30분쯤에, 지금 현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습지도 하고, 그리고, 네, 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집입니다. 예, 집에서 녹음을 해야 돼요. 집에서 녹음을 안 하면 학교에서 시끄러워서 안 돼요. 예, 막 문 두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늘 이렇게 녹음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애기들 지금 옆에서 저 방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사근사근 이렇게 말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1교시 수업 듣고 오셨고요. 아까 1교시에서 계속 간호윤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또 계속 이어서 연구윤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에 있는 내용하고 강의록은 다 똑같고요. 제가 좀 추가해서 막 예시를 좀 들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PPT 교환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출력해서 네, 뭐 저작권 동의 저한테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실 선생님들은 제 자료가 아마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셔서 저는 PPT를 막 PDF 파일로 다 바꿔가지고 사용하지 못해 그렇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게끔 저는 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마음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구 윤리를 배우고 있어서 저작권 문제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전 상관없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공부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뭐 혹시나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늘 병원 근처에 다 병원 이렇게 실습지도도 가고 자주 가니까요. 밥 한 끼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밥 한 끼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 제가 IRB 그 IRB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강의록에는 없습니다. 자, IRB의 정의는 그럼 뭐냐? 확실하게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라 함은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 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IRB는 어쨌든 내가 연구를 하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죠 문제가 되지 않게 비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IRB 승인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 우리 연구자가 계획서나 이런 거를 쭉 동의서나 이런 거 쭉 받아가지고 위원 IRB에다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간생명윤리위원회 정보 포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떠서 이제 온 거고요. 이쪽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논문을 쓰게 될 때는 여기에 가서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각자의 병원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하셨을 때 각자의 그 학교 거기도 IRB가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받으셔도 됩니다. 기간 IRB를 받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세면기독병원을 굉장히 좋아하나요? 그죠? 세면기독병원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윤리 강령 보려고 들어갔는데 IRB도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세면기독병원에도 생명윤리위원회 IRB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기독병원 안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여기에 있는 IRB의 승인을 꼭 받고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겠죠. 위원회 운영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은 게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진짜 연구를 할 때는
이 심의 절차를 알아야지 IRB의 승인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여기 병원에서 IRB를 받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 IRB를 승인을 받았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그죠. 우리 연구 책임자가 심의 신청을 해요. 심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심의를 합니다. 전문 간사, 그러니까 전문가가 심의를 합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간호학과 교수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 심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빨리 심사를 해달라면 신속 심의를 하고 정규 심의. 기본적으로 우리 정규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심의 면제. 했더니 크게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통과, 바로 연구 시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신속하게 좀 해달라, 나 너무 급하다 이럴 때는 일주일 내로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니까 조건부 승인을 하기도 하고 보완 후 재심의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빨리빨리 해서 일단 하고 조건을 걸어 놓는 거죠. 연구를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연구를 하고 나서는 마지막 연구 종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긴 지금 적혀 있지 않지만 모든 심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를 끝나고 나서는 IRB 거기다가 연구 종료 보고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심의도 마찬가지 계속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의 신청도 하고 해서 재심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구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해요. 심사위원 이제 세 분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에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게 와요. 막 심사위원이 막 이렇게 줄줄이 막 써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든지 아니면 다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하게 돼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연구 시작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IRB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가 진행돼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IRB를 무조건 받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IRB 승인을 받고 나서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류들이 이렇게 많아요. 공통 서류도 있고 해당자 제출 서류도 있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정말 똑같습니다. 이러한 그 서류들을 다 챙겨야 되고요. 연구 계획서도 요약해야 되고 신청서, 연구자 정보 이력서, 윤리준수 서약서 이런 것들을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자의 윤리 한번 볼게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하고요. 특히 연구자는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에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요. 출판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죠? 전 장관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따님을, 그렇죠? 이제 미성년자인데 뭐 논문에 그렇게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끼워넣기 식으로 그렇게 연구 윤리를 묵살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예전이지만 굉장히 이슈였죠. 2005년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 2007년에 정부 차원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우석 연구팀 이거 줄기세포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고 너무나 많이 아시는 부분이죠. 그쵸? 줄기세포 막 좋다 해가지고 막 난자 다 채취를 해서 논문을 다 조작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집행유예 뭐 확정 판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보시면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논문을 조작했어요.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었죠. 그래서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에 사용을 했고 남은 난자를 받아서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유죄로 판결이 났던 사건이죠.
그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쵸? 자, 책임 있는 연구. 그래서 미국 영어 윤리국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네 가지 중요한 공통 가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정직성은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확성은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오차를 피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효율성은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아라. 객관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부당한 편견을 피하도록 해라. 이것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그 황우석 그 줄기세포 그 사건을 계속 예시로 조금 많이 들 겁니다. 자, 연구 부정행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 좀 쳐두시고요. 자, 위조와 변조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위조와 변조가 맞습니다. 예. 우리가 위조를 똑같은 말로 날조라는 말도 쓰거든요. 날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각종 데이터를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고요. 변조는 실제로 얻었거나 사용된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그럴듯하게 또는 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뭐가 차이점이에요? 자, 위조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드는 것. 예. 변조는 뭐다?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위조는 없는 것을 허위로 만드는 거고, 변조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나쁜 겁니다. 위조와 변조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뉴스 여기 누가 잘 써놔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줄 쳐놓은 거 한번 볼게요. 황호수 교수가 2005년에 올 사이언스에 발표한 맞춤형 줄기세포 11개가 존재하지 않는 날조된 것이었으며, 그쵸?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날조한 겁니다. 위조한 거죠, 위조. 배반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한 난자 273개 역시 185개로 축소한 난자 개수의 변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185개로 그제 포장한 거죠. 그래서 변조, 조작한 거죠. 조작과 함께 사진 조작에 변조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위조도 했고 변조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연구 환경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표절과 함께 날조 변조의 큰 문제가 되어감을 보여준 것이다. 네, 황우석 사건이요. 이때 굉장히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 위조하면 안 된다, 변조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 부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낱낱이 보여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윤리 위반을 했느냐? 그때 그랬죠. 줄기세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11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죠 위조를 했고 그리고 그죠 난자 개수를 그죠 변조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사건에서 위조와 변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절도 굉장히 많아요. 표절은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그 표절이 많아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근데 논문은 솔직히 얘기해서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뺏긴다? 그러면 올 표절입니다. 표절을 해도 어떻게 한다?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출처 뭐죠? 레퍼런스입니다. 참고 문헌을 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참고 문헌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에서. 자, 내용 표절은 뭐냐?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그쵸?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제 논문도 좀 보시면 엄청 많이 뺏겼을 거 아니에요? 모두 뒤에 레퍼런스가 달려있습니다. 어디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그쵸?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가지고 와도 되지만 레퍼런스를 밝히세요 라는 거죠. 번역 표절은 뭐겠어요?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서 살짝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를 그쵸?
한글로 번역을 사용하면서도 레퍼런스를 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달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책 같은 건 좀 그럴 수 있는데 논문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표절을 하지만 레퍼런스를 철저하게 달아줍니다. 자, 2차 문헌 표절입니다. 재인용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죠? 2차는 재인용을 하는 거죠. 1차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재인용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만 표시했다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말 바꿔쓰기 표절.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동의어 대체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보이시죠? 출처를 표시하면 되는데 출처 표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 짜집기 표절. 요것도 출처를 우리 짜집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과제 내세하면 막 짜집기 하죠. 그거. 그걸 했을 때도 레퍼런스 달아라. 그쵸? 논충 구조 같은 경우도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이 비슷하다, 응용했다 하면은 출처 밝히세요. 어째? 난 표절에 안 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레퍼런스를 열심히 단다. 레퍼런스 열심히 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술 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차, 이게 좋은 글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표절은 학술 논문 작성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학자의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학자로서 일어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절을 하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올 때는 무조건 우리가 출처를 좀 밝혀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그죠? 학술 논문 작성자가 원래 저작자인 것을 도용하는 것. 그러니까 출처를 잘 밝혀라. 핵심적 요소는 사용 정보의 출처 및 저작자 표기에 대한 고의적 누락 여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다른 사람 걸 인용하고 싶으면 인용 표시를 꼭 해야 된다. 참고 문헌을 꼭 밝혀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학술연구 위변조, 표절, 부정 저지르면 사업비 환수 이렇게 해서 위조, 변조, 표절 이런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비로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 현재 그런 방안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조, 변조, 표절 그러니까 연구 부정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저자를 표시할 때 우리가 저자의 종류가 한 명만 있느냐, 두 명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두 명이서 썼다면 누가 대표 저자, 1저자이냐, 아니면 교신 저자이냐, 아니면 1저자, 2저자 없다, 그냥 다 모두 다 공동 저자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종류는 1저자, 교신 저자, 공동 저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체로 한번 보시면 제1저자는 저자 중에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합니다. 1저자. 그래서 뭐겠어요? 가장 기여도가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처럼 막 끼워 넣기식이 아니고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여 많이 한 사람 너가 1번. 그죠? 이렇게 많은 개념과 설계, 해석, 초안 작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이 1저자. 교신 저자는 뭐겠어요? 교신, 말 그대로 교신입니다. 연구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교신은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출판 이후에 독자들과 교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문을 투고를 해요. 학회지에 투고를 했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이 교신 저자입니다. 교신 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1저자는 우리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돼요. 거의 1저자. 왜냐하면 논문을 다 쓰거든요. 근데 교신 저자는 지도 교수님이 됩니다. 지도 교수님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되죠. 의사소통과 이메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락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라고 뒤에 교신 저자 이름 뒤에 2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아니면 이런 표시가 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공동저자는 연구 수행에 참여한 사람으로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동 연구는 10명도 될 수 있고 뭐 5명도 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쓸 때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고 기여한 순서대로 또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을 보시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그 저자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누가 1저자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저자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죠. 정가연. 이 사람이 1저자입니다. 그리고 요 표시 있죠. 요 표시는 교신저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교신저자. 그래서 이 사람이 1저자인지는 볼게요. 1저자인 것 같네요. 그죠? 1저자입니다. 1저자. 1저자고 이 표시되어 있는 게 교신저자. 교신저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건 뭐죠? 네, 여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2라고 적혀 있긴 하고 일단 1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1저자가 맞습니다. 기여를 제일 많이 한 1저자고요. 자, 2라고 돼 있어요. 2면 이 사람이 그냥 두 번째 공동 저자인지 아니면 교신 저자도 하는가 봤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설명 있죠? 1 그리고 2 돼 있잖아요. 2번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코렌스폰딩 어더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교신 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신 저자가 됩니다. 2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김미종, 유승현 다 둘 다 1, 1 돼 있어요. 1, 1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쵸. 두 분 다 1저자인 두 분 공동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동저자입니다. 공동저자. 자, 그래서 공동저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 중에서 이 뒤에 있는 분이 아마 교신을 하셨을 겁니다. 교신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기여를 반반씩 했는 경우 이렇게 공동저자로 올릴 수가 있고요. 자,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고 별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겠어요? 네, 여기 별 표시는 그죠? 교신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신저자와 동시에 1저자, 주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쭉 되잖아요. 1, 2, 3, 3, 4, 4 이렇게 되죠. 보세요. 1, 2, 3, 3이 둘, 셋, 그죠?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여도 순서대로 1, 2, 3, 4를 다 표시해 둔 부분이고요. 아마 보세요. 1, 이 사람이 1저자입니다. 네, 그러면 2 되어 있는 게 요거를 또 참고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만 지금 교수죠. 그러면 대부분 지도교수. 교수가 교신저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신저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여도에 따라서 공동저자를 순서대로 3명이 좀 분배를 잘 했나 봅니다. 그래서 공동저자 중에 3번째 그리고 4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것이겠죠. 자, 부당한 중복게재. 그래서 중복게재는 이미 발표 및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당해 연구해서 처음 발표 및 게재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짜 많습니다. 저도 연구 학회지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 찾아봐요. 연구가 들어오면 일단은 다른데 했나 안 했나부터 먼저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보면 나와요. 아주 비슷하게 약간 제목만 바꿔서 내용은 똑같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심사에서 날라가고요. 이게 너무 심하게 걸렸다 하는 경우에는 뭐 논문을 몇 년 동안 못 쓰는 뭐 그런 법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학자로서의 그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논문이 있으면 확인해보고 게재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위조, 변조, 표절 이거를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거는 표로 설명이 또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조, 없는 거를 만들었다 허위로. 변조, 있는데 조작했다. 표절, 뺏겼는데 출처 표시가 없다. 그죠? 부당한 저자 표시. 그러니까 기여에 따라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저 조국이 그렇게 했죠. 부당한 저자 표시를 했죠. 막 끼워넣기 식으로 그런 것들. 부당한 중복 게재 있는 걸 갖다가 또 중복했다. 이런 경우들, 이런 것들은 다 연구윤리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교시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연구윤리는 여기서 아마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장 연구 문제로 3교시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네, 3교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